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바다톡톡. 오늘은 해양보호생물 산호류 복원에 관해 이야기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인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해양보호생물 복원을 위한 산호학교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산호학교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산호학교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바닷속에 산호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산호들이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생물과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물속에 있는 산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산호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생물들입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는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종,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들입니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학술 연구나 보호, 증식 또는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까지 해양보호생물은 총 8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래나 점박이 물범과 같은 포유류가 19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거북류가 포함된 파충류가 5종, 해마나 상어류가 포함된 어류 5종, 바다새류가 포함된 조류 16종, 잘피라고 불리는 해조 해초류가 포함되어 있는 7종, 오늘의 주인공인 산호가 포함되어 있는 무척추 동물이 36종입니다. 이 중 산호류는 총 21종으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분류군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산호가 많은 종이 지정됐고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산호가 어떤 생물이고 산호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산호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산호를 식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산호가 물속에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호는 어린 시절 바닷속을 유영하고 폴립을 움직이는 등 동물의 특징을 갖고 있는 자연계에서 자포 동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산호가 이렇게 동물이지만 육상에서는 식물이 하는 역할도 합니다. 산호가 모여 사는 산호초는 종종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립니다. 산호초는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해양 생태계로 동물, 미생물, 식물 또는 조류 등이 다양한 생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산호초는 전 세계 해양 표면의 0.1%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지구 해양 생물의 20에서 30%가 산호지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면, 자포동물, 새우, 게, 조개류, 불가사리, 성게와 같은 모든 다양한 생물들이 산란을 하거나 보육을 하거나 산호초를 피난처로 삼고 먹이를 제공하고 먹이를 먹기도 합니다. 또 바다거북, 바다뱀 또한 산호초 근처에 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사는 이런 작은 생물들을 먹기 위해서 상어와 같은 대형 어류들도 산호초 근처에 함께 삽니다. 산호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지구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우리에게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산호초에서 생계수단을 이어가고 있죠. 더불어 8,500만 명이 산호초의 혜택을 받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호에서 나오는 천연물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만연하고 위험한 질병에 대해 치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 산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산호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바다는 빠른 속도로 수온이 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호는 움직일 수 없고 바닥에 딱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쉽게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산호가 더운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몸속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공생조류가 다 빠져나가는 백화현상이라는 것을 겪기도 합니다. 백화현상을 겪게 되면 산호는 굶어 죽게 되고 쉽게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새로 들어온 다른 생물들과 경쟁으로 인해서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행성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산호초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1.5도로 제한되더라도 2050년까지 열대 산호초의 70%에서 90%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1.5도를 못 지키고 2도 이상 기온이 올라간다면 지금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산호초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산호초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곳에 함께 살고 있던 다른 바다 생물들도 모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가까이, 우리 바다에 있는 산호는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제주도나 남해바다가 있고 낮은 수온에 물이 흐르는 동해안과 서해안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대에서 사는 산호, 냉대에서 사는 산호 모두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80여 종의 산호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다에는 앞서서 말한 산호초를 만드는 딱딱한 돌산호 대신 물렁물렁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연산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산호들이 산호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산호의 군락은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해면이나 연체동물 그리고 작은 어류들의 어장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이 산호초 군락은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은 아주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다의 수온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특히 2018년 여름 수온은 이제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빨강 해면 맨드라미라는 산호가 있는데요. 2018년 높은 수온 때문에 이 산호가 모두 녹아서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태풍과 홍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호 서식처를 모두 쓸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슬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열대 산호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연산호가 줄어들고 돌산호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만 살던 어떤 산호들은 열심히 이동을 해서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상승을 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큰 문제는 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산호가 이곳에 적응하는 속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산호를 우리는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전 세계 과학자들은 산호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호와 서식지를 놓고 경쟁하는 새로운 침입종들을 막거나 해양 오염 개발과 같은 산호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산호가 많이 사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만들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산호를 키우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 지역민이나 일반 시민의 관심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산호의 종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호의 번식 방법을 이용해서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산호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생식을 하는데 하나는 무성생식 그리고 유성생식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무성생식은 자기를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서 흙에다 심으면 동일한 나뭇가지가 생기듯이 산호도 몸체의 일부를 잘라서 키우면 이 몸체가 바닷속에서 또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무성생식 방법을 사용하는
복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암컷과 수컷에서 만들어진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 번식을 하는 유성생식 방법입니다. 산호는 종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물 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정자가 암컷의 몸으로 들어와서 난자와 만나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은 이 번식 방법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성생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호의 가지를 잘라서 바다에 이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주로 딱딱한 돌산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자들은 산호의 몸체의 일부분을 잘라 이 몸체들을 길게 매달거나 또는 붙일 수 있는 기질이라는 바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산호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산호 조각들을 실내에서 잘 키워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산호 조각을 바다로 이식합니다. 이 방식은 실패율이 매우 낮고 빠르게 산호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개체에서 나온 생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산호만 만들어집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고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같은 복제품만 만드는 이런 세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무성생식을 사용하는 것 말고 유성생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유성생식을 사용하는 복원은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을까요? 유성생식은 암수가 만나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의 다양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자주 변하거나 질병 등이 생겼을 때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실제 바닷속에서는 유성생식으로 산호가 늘어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넓은 바다에서 산호의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는 것, 또는 이렇게 만들어진 유생이 산호로 아주 클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생이 산호로 크기 전에 이 유생들을 먹으려고 하는 다른 생물 천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산호를 복원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산호가 많고 또 환경 변화가 아주 큰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성생식을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유성생식을 활용한 복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원 방식을 통해서 실내에서 유생을 잘 키워서 산호가 바닷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생물을 복원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원하는 대상은 해양보호생물 산호 중에서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밤수지 맨드라미, 남해안을 대표하고 있는 빨강해면 맨드라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의 산호를 유성생식 방법을 이용해서 암수를 모두 확보해 번식시켜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바닷속에서 산호의 암컷과 수컷을 채집하고 이것을 잘 포장을 해서 실험실로 옮깁니다. 실험실에서 수컷의 몸에 있는 정자를 분리해서 암컷과 수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공으로 수정을 시키면 암컷의 몸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수정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주 꼬물꼬물 움직이는 유생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유생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엄마의 산호의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생이 최소 1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산호의 최소 단위인 폴립으로 변해 우리가 이식할 수 있는 산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산호의 유생 발달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산호의 작은 유생은 첫 단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수면의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서 적당한 자리를 찾다가 자기가 부착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면 몸이 길쭉하게 변하면서 부착 자리를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리를 찾으면 한쪽 면이 바닥에 딱 붙으면서 이 산호가 부착하고 이채로 주먹을 쥔 모양과 같은 초기 폴립 단계로 발달을 합니다. 이 초기 폴립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손과 같이 생긴 촉수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촉수마다
깃털같이 모양이 바뀌면 산호의 완전한 폴립으로 자라게 됩니다. 일단 이 한 개의 폴립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열심히 먹이를 먹이면서 여러 개의 폴립으로 성장하고, 이 성장한 폴립들이 우리가 아는 산호 군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과정으로 실내에서 산호를 키우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산호는 생각보다 민감한 동물이라서 온도의 변화, 물의 깨끗한 정도, 염도, 빛의 양 등 성장 조건이 정말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내에서도 온도와 염도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산호는 이상 발생을 해서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바다의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산호가 산란을 했을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바닷속에서도 산호 유생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산호의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연구진들은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해서 산호가 종별로 잘 자라는 수온, 염도, 그리고 다양한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들이 잘 클 수 있는 먹이를 찾아내서 실내에서 4개의 폴립까지 키워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산호의 유성생식 방법으로 실내에서 4개의 폴립까지 키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산호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호를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산호가 바닥에 잘 붙게, 좋아하는 바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호가 좋아하는 바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양, 질감, 색을 가진 기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호 유생이 바다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좋아하는 기질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산호가 좋아하는 미생물을 찾아서 기질에 도포를 한 후에 산호 유생이 더 선호하는, 그 다음에 더 잘 붙게 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실내에서 키운 산호가 바다로 돌아갔을 때 죽거나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는 기초 기술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 여러 연구를 통해 복원된 산호는 이제 잘 키워서 바닷속으로 이식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바닷속에 옮겨진 곳을 산호학교라고 부릅니다. 물속의 산호학교는 마치 어린 학생들처럼 작습니다. 산호의 폴립은 손톱보다 작은데요. 이 작은 산호들이 학교에서 잘 배워서 밖으로 나가고 큰 산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산호학교에서 산호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산호학교를 만든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서 산호들이 다른 물고기나 생물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지켜보고요. 또 태풍이나 파도에 날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가 얼마나 먹이를 먹고 어느 시간에 얼마나 크는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저희 연구자들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연구자뿐만이 아니고 바다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 바닷가에서 사는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바닷속의 산호학교에서 산호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 사람들은 밖에서 산호에 대해서 배우고 보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방법을 배우고 자기가 관광을 갔을 때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산호학교의 산호들을 돌보면서 산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산호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산호의 산호학교와 사람들이 가는 산호학교가 같이 성장을 해서 산호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호의 복원 기술 개발은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산호를 우리가 실내에서 키워서 성장시키는 속도보다 바닷속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자그마한 산호학교가 잘 운영이 돼서 훗날 이 산호들이 훌륭하게 커서 졸업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호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산호학교를 통해 우리나라 바다에서 산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 지금까지 해양보호생물 복원을 위한 산호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